철학은 세상과 인간의 비밀을 얼마나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세계 이해는 존재의 심원에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원천적으로 접근이 차단된 금단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칸트는 인간 이성이 알 수 있는 세계와 알 수 없는 세계, 인간에게 출입이 허용된 땅과 금지된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 철학자였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안전하게 굳게 딛고 설 수 있는 땅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세계의 비밀과 인간적 삶의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으며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한 인간 중심의 자율성의 철학과 인간 존엄성의 철학을 제시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한 철학의 기초를 확고히 한 칸트의 저서가 서양 철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은 과거의 철학에 대해서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철학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면 순수 이성 비판은 바로 이 인간의 이성을 법정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칸트는 오랜 역사를 가진 철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그 인식의 한 종류에 있어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에 시달리는 특수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까닭은 이 문제가 이성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하여 이성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가 여기서 말하는 이성의 운명은 인식에 있어서 최고의 원리 즉 존재하는 것들의 최고 원리로서 신, 영혼, 자유와 같은 무제약자의 인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 이성의 본성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성에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칸트의 통찰입니다. 이 통찰이 칸트가 철학의 전면적 혁신을 요구한 순수이성 비판을 출간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존재의 최고 원리로서 무제약자의 인식을 추구하는 이성이 하는 작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성은 경험적 인식에서도 불가피하게 사용되지만 동시에 이성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확증되어 있는 여러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성은 이 원칙들에 의해서 더욱더 높고 더 심원한 제약을 찾아 올라가는데 이는 이성의 본성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일은 언제까지나 미완성의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이성은 가능한 모든 경험적 사용을 초월한 원칙에서 도피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결국에 이성은 혼미와 모순에 빠지고 만다. 이는 이성이 사용하는 원칙은 모든 경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어떠한 경험으로도 검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끝없는 싸움 마당이 형이상학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칸트는 만학의 여왕이던 형이상학의 착종과 왜소해진 현실에 대한 원인 진단을 통해 모든 종래의 형이상학이 전면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그와 같은 혁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시도한 저서입니다. 또한 그 결과 철학의 신기원을 이룬 저서입니다. 모든 철학의 사상과 이론은 그 시대의 근본 경험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대한 흐름은 수십 년이나 한 세기 혹은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철학이 존재해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시대에는 또한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 출현하고 있으며 기존의 것과 경쟁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다툼이 벌어지는 한가운데에서 이성비판과 선엄철학이라는 혁신적인 철학의 방법론을 앞세워 그 시대를 풍미했던 칸트 철학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양 철학은 칸트의 철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형이상학이 철학의 여왕으로서 군림했던 역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칸트 이후의 철학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것이 될 수 없게 된 점에서 이 같은 진단과 평가는 일리가 있습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의 서론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아직도 형이상학이 확실한 학문으로서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와 같은 길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수학과 자연과학은 돌연히 성취된 혁명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은 학문으로 되었는데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들 학문에 이렇게 이익을 가져온 변혁의 본질에 관하여 잘 반성하고 수학과 자연과학이 이성적 인식으로서 형이상학과의 유출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형이상학도 적어도 수학과 자연과학을 모방하여 보면 어떨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듯 순수이성 비판은 자연과학과 수학이 거둔 성과를 곱씹으며 전통 철학, 특히 종래의 형이상학과의 대결을 예고하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전통 형이상학과 대결하기 위해 꺼내든 것이 바로 순수이성의 비판이라는 무기였습니다. 1781년에 초판이 그리고 1787년에 약간 수정된 형태로 재두판이 출간된 순수이성 비판은 말 그대로 서양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이성 비판, 즉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를 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저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양 근대 철학의 사조들이 전반적으로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적 탐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 저서는 근대 철학의 필독서로 꼽힙니다. 전통 철학과 대결하면서 처음에는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합리론으로 나중에는 휴미 내놓은 경험론과 회의주의로 기울어지기도 했지만 칸트는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이들 양대 사조를 비판적으로 종합한 하나의 독창적이고도 새로운 철학적 세계관을 갖고서 등장하였습니다. 칸트 철학의 체계의 근간과 역사적 의의를 대표하는 순수이성 비판은 무엇보다도 형이상학의 지배 아래서 근대 철학의 주된 경향을 특징 짓는 두 사조인 경험론과 합리론 간의 화합할 수 없는 논쟁을 중재하고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근대 과학은 물론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토대를 확고히 해놓은 서양 철학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 그리고 순수이성 비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저서의 제목에서 순수한 이성의 즉 순수이성에 대한 칸트의 통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순수한 이란 인식의 개념의 경험적인 것, 경험적 기원을 갖는 것은 조금도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수이성은 그 개념이 오로지 이성 능력 자체로부터 유래하는 것을 이릅니다. 반면에 인식의 개념이 경험으로부터 얻어진다면 그것은 경험적입니다. 그러므로 순수이성 비판은 곧 감성과 경험에 근원을 둔 것이 아니라 이성 자신의 근원을 둔 모든 개념들, 원리들 및 이로부터 형성된 판단들에 대한 비판을 이르는 명칭입니다. 이는 곧 전통 형이상학이 전혀 의심 없이 당연시해왔던 이성의 진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에서의 합리론은 데카르트를 계승하여 스피노자를 거쳐 라이프니츠해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베이컨으로부터 홉스를 거쳐 존 로크해로 끝으로 버클리와 휴메로 이어져 온 경험론적 전통과는 반대로 합리론은 감각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이성에서 기인하는 개념들을 매개로 하는 명석판명한 인식에 의해서만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를 견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양대 전통의 대립 상황에서 오로지 관찰과 실험을 통한 경험에 의한 인식이냐 아니면 오로지 이성과 그 개념들에 의한 인식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결단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이란 없었습니다. 합리론이나 경험론 모두 세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그것이 감각적 인식이든지 지성적 인식이든지 인식 가능한 것으로 고찰된다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로부터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철학적 입장들은 무비판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양자에게 있어서 인간 이성의 인식 능력과 사물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의 전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로크와 버클리를 거치면서 계속된 경험론의 발전은 이미 우리의 감각적 인식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었고 결국에는 데이비드 휴메의 회의주의에 봉착했습니다. 이 같은 이성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독단과 회의라는 시대의 분위기에서 철학적 탐구를 시작한 철학자가 칸트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리론과 경험론의 다툼에 대한 비판적 해결을 시도했던 칸트의 문제의식은 당시의 형이상학이 처해 있던 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칸트는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증되어 있는 원칙들에서 출발해서 급기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더욱더 높고 더 심원한 제약을 찾아나감으로써 결국에는 혼미와 무순에 빠져버리고 많은 인간의 이성이 안고 있는 일반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여 순수 이성 비판을 형이상학의 역사 및 당시의 형이상학이 처해 있던 상태와 관련지어 놓습니다. 이는 철학이 당시의 무용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만 이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식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독단적인 주장들, 그것들은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시비와 논쟁만이 가득했으며 멀리 앞서가는 과학의 성과에 비추어 보면 철학은 더할 수 없이 초라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칸트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지리멸렬한 지금의 철학과 형이상학이 독단과 오만의 역사였다면 과연 철학적 진리는 영원히 미궁에 빠지고 마는 것일 수밖에 없는가? 혹은 정말로 철학의 임무를 책임졌던 형이상학은 불가능한 학문인가? 만일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물음들은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부터 물어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칸트가 제기한 순수이성에 대한 비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 대립으로 치닫는 경험론과 합리론이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칸트가 찾아낸 돌파구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순수이성의 비판을 통한 칸트의 해결책은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칸트의 철학을 떠받치고 있는 대전제이자 원칙인 대상 세계 인식에 있어서 현상과 물 자체를 구분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현상뿐이며 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는 인식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특히 물 자체라는 개념은 인식의 한계 개념으로서 칸트가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결을 중재하고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찾아낸 해결책이었습니다. 칸트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모든 감성적 직관의 순수 형식입니다. 이는 우리가 대상을 경험하는 근본 조건으로서 우리의 인식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형식으로서 지성은 현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인식은 사물의 본질인 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으로서의 대상에 대한 인식에 한정됩니다. 이렇게 현상의 적용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부여된 한계를 넘어설 경우, 즉 인식의 범위를 물 자체에까지 적용할 경우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합리함에 휩싸일 것이며 그것은 곧 경험론과 합리론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고 다툼만 일삼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칸트의 눈에는 바로 이 같은 이성 인식의 한계를 무시하고 존재와 세계에 대한 진리의 인식을 맹신했던 철학이 다름 아닌 칸트의 시대에까지 전승되었던 철학 즉 전통적인 형이상학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성은 인식 가능한 것의 한계와 범위 안에서 즉 가능한 경험의 한계 안에서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순수이성의 비판인 것입니다. 이제 순수이성 비판의 등장과 함께 철학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칸트 이후에 등장할 철학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관점에서 이성 비판이라는 순수이성 비판의 목적은 정당한 것이었는지 의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또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감성적인 것에 제약됨으로써 우리의 세계 이해의 풍부한 원천인 존재에 대한 근원적 경험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철학과 사상은 시대의 근본 경험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칸트가 상정한 물 자체로부터 촉발되는 경험의 세계는 우리의 감성에 매개된 현상적 자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 즉 자연 자체로부터 현상하는 의미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칸트가 우리의 세계 경험을 감성적 및 도덕적 경험에 한정한 것은 존재에 대한 근원적 경험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며, 따라서 순수이성의 비판은 경험과 인식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계 경험과 존재 이해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